알람 소리가 아니라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혹시 머릿속이 맑은 종소리 같지 않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던 적 있으신가요? 어젯밤 분명히 현관 탁자 위에 두었던 차키를 찾느라 아침부터 진땀을 흘리시진 않았는지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헛웃음을 지으신 적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이고 이것망증 나이 탓이지 하고 넘겨짚곤 합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서 당연히 겪어야 할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침의 안개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우리 뇌세포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라면요?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배가 고프다고 외치는 소리라면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수십 년간 오해해왔던 아주 흔한 식재료, 바로 계란 한 알에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 작은 건망증은 사실 아주 개인적이고 때로는 두려운 경험입니다. 입안에서 맴도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그 이름, 방금 들었던 전화번호를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는 순간, 제가 진료실에서 40년간 만나 뵌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얼굴에 주름이나 쑤시는 관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지력 저하, 즉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치매만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정말 깊은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느린 침식 과정입니다. 이 작은 건망증의 순간들이 모이고 쌓여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 뇌 속에는 수천억 개의 뇌세포, 즉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시냅스라는 연결망을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전화선 같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활동이 이 전화선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전화선의 피복, 미엘린 수초이 닳거나 손상되기 쉽습니다. 신호가 느려지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아예 전달되지 못하는 곳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망증의 실체입니다. 뇌세포 자체가 굶주리거나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70대 초반의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늘 총명하고 당당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어깨가 축 처져 있으셨지요. 한참을 망설이시던 그분이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며칠 전에 하나밖에 없는 손주 녀석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그분의 눈에 고인 절망감은 제가 처방해드릴 수 있는 어떤 약으로도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뇌 건강을 위해 값비싼 영양제, 구하기 어려운 슈퍼푸드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그 교장 선생님의 뇌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뇌를 보호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오르는 단돈 몇백 원짜리 식재료에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계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십 년간 계란에 대한 오해 속에 살아왔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 괴물이다. 심장에 나쁘다. 하루에 한 알 이상 먹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심지어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도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식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들로 인해 계란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드시라고 하기도 했지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조언들의 상당 부분이 불완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거나 혹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것을요. 당신이 오늘 아침 느꼈던 그 뿌연 안개, 그 순간적인 기억의 단절. 그것은 어쩌면 이 계란 한 알 속에 든 특정 영양소의 결핍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바로 그 성분 말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아침 식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뇌를 위한 약이자 갈아버린 전화선을 수리하는 건축 자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작은 계란 한 알 속에 숨겨진 마법 같은 성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계란 한 알이, 그것도 특정한 방법으로 먹었을 때 우리의 뇌세포를 다시 살리고 치매의 안개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화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뇌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계란을 바라보던 시선은 주로 단백질 공급원 아니면 콜레스테롤 주범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침에 근육을 만들거나 혹은 혈관을 막을까봐 걱정하는 대상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계란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뇌를 위한 완벽한 영양 캡슐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왔습니다. 계란 한 알, 특히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그 노른자 속에는 뇌세포를 수리하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 놀라울 정도로 빽빽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질의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우리 뇌 역시 단백질로 구성된 기관이니까요. 비타민 B12, 리보플라빈, 셀레늄, 비타민 D, 이 모든 것이 계란 한 알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특히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우리 60대 이상에게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 조절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모든 훌륭한 성분들 중에서 단 하나,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콜린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나 칼슘처럼 매일같이 듣는 이름은 아니지요. 의학계에서도 콜린이 필수 영양소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 이르러서야 미국 의학연구소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신에서 콜린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설정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요. 이 콜린이야말로 우리 뇌세포의 안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콜린은 우리 몸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매우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을 만드는 주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경전달물질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까 1장에서 뇌세포, 뉴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전화선 이야기를 드렸지요. 이 전화선과 전화선 사이, 즉 시냅스라는 틈새에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우편배달부가 바로 이 아세틸콜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는 모든 과정에 이 아세틸콜린이 관여합니다. 만약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편배달부가 파업을 하거나 숫자가 줄어든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편지가 제때 전달되지 않고 중요한 소식이 끊기며 마을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것입니다. 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억이 저장되지 않고 방금 들은 이야기도 금세 희미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를 연구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에서부터 이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현재 사용되는 치매 치료제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아세틸콜린이 뇌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도록 덜 분해되도록 돕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중에서 이 콜린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한 알, 약 50g에는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 하루 권장량 약 550mg의 4분의 1이 넘는 양이며 성인 여성 권장량 약 425mg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침에 계란 2알을 먹는다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절반 이상을 이미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콜린은 간이나 소고기, 생선, 콩류에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계란만큼 적은 양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콜린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오메가-3나 항산화 성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뇌세포의 기본 건축 자재이자 우편배달부의 원료가 되는 콜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심코 집어드는 그 계란 한 알이 사실은 우리 뇌의 기억 공장을 돌리는 핵심 연료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많은 오해 속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라도 이 계란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앞서 2장에서 저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우편배달부를 만드는 원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라는 편지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콜린의 능력 중 절반에 불과합니다. 만약 콜린이 우편배달부, 신경전달물질을 만드는 역할만 한다면 이미 손상된 뇌세포나 낡아버린 우체국 건물 자체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바로 계란 노른자가 가진 두 번째 비밀, 그리고 어쩌면 더 근본적인 치유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콜린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일 뿐만 아니라 뇌세포 자체를 수리하고 재건하는 건축가이자 미장이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뇌세포, 즉 뉴런은 수많은 가지, 축사똘기를 뻗어 서로 연결됩니다. 이 가지들은 전선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에는 구리선, 신경섬유를 감싸는 고무피복, 미엘린 수초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고무피복이 낡거나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새어나가고 신호가 약해지며 결국 합선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가 머리가 멍하다, 생각이 선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혹은 방금 떠올렸던 생각이 미끄러지듯 사라져버리는 순간은 바로 이 뇌 속의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신호가 누전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의 막과 전선의 피복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방과 인지질입니다. 그리고 콜린은 이 인지질, 특히 포스파티딜콜린을 구성하는 핵심 벽돌입니다. 즉, 콜린은 뇌세포의 겉껍질을 만드는 문자 그대로의 건축 자재입니다. 아세틸콜린이 정보 전달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역할을 한다면 이 포스파티딜콜린은 뇌세포막 수리라는 하드웨어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뇌세포막이 점차 뻣뻣해지고 손상된 피복이 제때 교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뇌세포가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문이 낡아서 삐걱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침에 제대로 된 계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뇌에 가장 신선하고 품질 좋은 건축자재, 콜린을 즉시 배달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손상된 세포막을 수리할 벽돌입니다. 여기 벗겨진 전선 피복을 다시 감쌀 고무입니다. 뇌는 이 콜린을 가져다가 낡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손상된 신경 피복을 보수합니다. 신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틈새를 메우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기억력만 감퇴하는 병이 아닙니다. 뇌세포 자체가 물리적으로 파괴되고 뇌가 쪼그라드는 병입니다. 건축물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이 무너지는 과정을 늦추고 가능한 한 건물을 튼튼하게 유지하도록 버팀목을 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콜린을 섭취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현상 유지에 그치는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손상을 적극적으로 복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콜린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건축 자재 없이는 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콜린이라는 자재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뇌의 수리 시스템은 절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자신의 증상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은 맑은 것 같은데 생각이 자꾸 손에서 빠져나가는 붕어 같아요.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워서 잡히지가 않아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호는 있지만 그 신호를 꽉 붙잡아 둘 연결망이 약해진 것이지요. 우리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그분께 매일 아침 특정한 방식으로 조리한 계란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제 붕어가 손에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라며 웃으시더군요. 우리가 계란 노른자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단백질을 보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우리 뇌 속 수천억 개의 전선 피복을 새로 갈아 끼우고 뇌세포의 낡은 문을 수리하는 대공사의 첫 삽을 뜨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완벽한 뇌의 건축 자재를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독극물처럼 취급하며 피해왔을까요? 자, 제가 3장에서 계란 노른자가 뇌세포를 수리하는 건축 자재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의사 양반, 노른자라니? 콜레스테롤은 어떡하고? 분명히 혈관 막힌다고, 고지혈증 생긴다고 수십 년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먹으라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40년 전 제가 막 의사 가운을 입기 시작했던 젊은 시절에는 저 역시 환자분들께 계란은 일주일에 3개 이상 드시지 마십시오. 노른자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배했던 의학계의 정설이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식이 콜레스테롤 이 우리 피 속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1대1로 직접적으로 올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그 콜레스테롤 함량이 유독 높다는 이유로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콜레스테롤 공포에 휩싸였던 시대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유독 계란 반숙을 좋아하시던 6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사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는 그날부터 10년 넘게 계란 노른자를 마치 독국물처럼 버리셨습니다. 아침마다 퍽퍽한 흰자만 드시고 좋아하는 고기도 다 삶아서 기름을 빼고 드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억울해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수치가 이 모양입니까? 먹는 닭도 없는데. 하지만 지난 20년간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설들은 수많은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연구들 앞에서 재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약 70%에서 80%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콜레스테롤은 3장에서 말씀드린 세포막을 만들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한 자동화 공장과 같습니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적게 들어오면 간은 재료가 부족하구나 하고 생산량을 늘립니다. 반대로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오면 간은 생산을 줄입니다. 물론 이 조절 기능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는 부분이지요. 인구의 약 20에서 30% 정도는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잉 반응자 하이퍼 리스폰더스들입니다. 또한 이미 당뇨병이나 심각한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여전히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즉 70%의 건강한 성인들에게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계란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중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심장협회 AHA, 한국의 식단 지침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식이 콜레스테롤 하루 300mg 제한 조항을 공식적으로 삭제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억울해하시던 제 환자분의 콜레스테롤은 왜 높았을까요? 진짜 범인은 계란 노른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할 때 팬에 둘렀던 마가린이나 정체불명의 가공유, 계란과 함께 먹었던 짭조름한 베이컨이나 소시지, 곁들였던 설탕 가득한 오렌지 주스. 바로 이것들이 간을 자극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름의 유령에 겁을 먹고 정작 우리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콜린이 가득한 노른자를 수십 년간 하수구에 버려왔습니다. 네, 건축자재를 버린 것입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함께 버린 셈이지요. 그러니 이제 그 오랜 오해에서 벗어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건강한 60대 이상이시라면 하루 한두 알이 계란은 당신의 혈관을 막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지키는 든든한 아군입니다. 이제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란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과 먹느냐입니다. 우리는 뇌를 살리는 이 좋은 재료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4장에서 우리는 마침내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의 주범이라는 수십 년간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계란 한 알이 뇌세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건축자재이자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라는 사실을 압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안타까운 듯한 어조로,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귀한 건축자재를 뇌로 보내기도 전에 우리 손으로 직접 불태우거나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재료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침 식사라고 부르는 많은 습관들이 이 계란의 놀라운 뇌보호 능력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아침 계란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의 궁합이 아니라 뇌 건강의 관점에서 본
최악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은 바로 바싹 익힌 계란 프라이와 나쁜 기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팬을 뜨겁게 달구고 마가린이나 정제된 콩기름, 옥수수유를 넉넉히 두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란을 탁 깨뜨려 넣고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도록, 심지어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바삭해질 때까지 구워내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이지요. 이것이 왜 최악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콜린과 노른자 속의 좋은 지방, 레시틴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특히 100도씨가 넘는 고온의 기름 위에서 장시간 가열되면 이 중요한 영양소들은 파괴되거나 변성되기 시작합니다. 뇌로 가야 할 건축 자재가 이미 손상된 채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둘째, 더 무서운 것은 최종당 화산물, 에이지스이라는 독소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고온, 특히 120도 이상에서 조리될 때 생성되는 이 물질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 에이지스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며 뇌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강력한 위험 인자 중 하나로 지목되지요. 즉, 우리는 뇌를 살리겠다고 먹은 계란으로 오히려 뇌를 공격하는 독소를 함께 섭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위유일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계란과 설탕의 조합입니다. 네, 계란이랑 설탕을 같이 먹는다고요? 우리는 계란을 설탕에 찍어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란과 토스트와 잼, 계란과 달콤한 시리얼, 혹은 계란과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어떻습니까? 아, 계란과 달달한 커피 믹스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것이 바로 설탕과의 조합입니다. 왜 나쁠까요? 계란 자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제 탄수화물, 흰빵, 잼이나 단순당, 주스, 믹스커피, 이 들어가면 우리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저혈당 상태를 겪게 됩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은 것 같은데 오전 10시만 되면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멍해지며 다시 단 것이 당기는 경험. 바로 이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을 가장 싫어합니다. 뇌세포는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력은 바닥을 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남은 당분은 염증을 유발하며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뇌를 살리려던 콜린의 효과가 설탕이 일으킨 염증의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계란과 가공육입니다. 호텔 조식 뷔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스크램블드 에그 옆에 노릇하게 구워진 베이컨과 소시지, 햄이 놓여있지요. 이 조합은 맛은 있을지언정 뇌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다량의 포화지방과 엄청난 나트륨, 그리고 아질산염 같은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가공육 섭취가 뇌 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도한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아무리 좋은 콜린을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축 자재를 실은 트럭이 현장으로 가는 도로 자체가 막혀버린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계란을 골라와서 나쁜 기름에 태우고 설탕으로 염증을 부추기고 가공육으로 혈관을 막아버리는 실수를 매일 아침 반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뇌세포를 살리는 그 귀한 콜린을 단 한 방울도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 뇌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완벽한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장에서 좋은 계란을 나쁜 기름에 태우고 설탕과 가공육으로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뇌로 가야 할 귀한 건축자재, 콜린가 부실 공사 자재가 되거나 아예 현장에 도착하지도 못하게 막는 격이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뇌세포를 살리는 그 영양소들을 손상 없이 흡수율은 최대로 끌어올려 우리 뇌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방법. 그것은 거창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해왔던 가장 단순한 방법, 바로 삶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형태는 바로 반숙란, 즉
촉촉한 노른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완숙도 아니고 날계란도 아닌 왜 하필 반숙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뇌를 위한 아주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흰자는 익히고 노른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인 비오틴과 강력하게 결합해서 그 흡수를 방해합니다. 날계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오틴 결핍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아비딘은 열에 약합니다. 계란을 가열해 흰자만 단단하게 익히면 아비딘은 불활성화되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토록 지켜야 할 콜린과 레시틴, 그리고 좋은 지방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노른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성분들은 5장에서 말씀드렸듯 고온에 약합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흰자는 아비딘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히 익히되 노른자는 영양소를 지키기 위해 과하게 익히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반숙입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리지는 않지만 포크로 눌렀을 때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며 주황빛이 도는 그 상태 말입니다. 둘째, 소화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단백질은 적절히 익혔을 때 소화가 가장 잘 됩니다. 날계란 흰자의 단백질 흡수율은 약 50%대에 불과하지만 익힌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9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하지만 노른자를 완숙으로, 즉 퍽퍽하게 삶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영양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과 단백질 구조가 너무 단단하게 응고되어 우리 위장이 그것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60대 이상에게는 완숙 노른자는 때로 속을 더부룩하게 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숙 노른자는 이미 적절한 열로 부드럽게 편성되어 있어 소화 효소가 닿기 가장 좋은, 즉 가장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뇌로 가야 할 콜린과 레시틴이 우리 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특급 배송 상태인 셈이지요. 학계에서는 조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정확한 영양소 손실률에 대해 여전히 복잡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열은 산화와 변성을 일으킨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반숙은 그 대원칙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타협점입니다. 친근하게 비법을 전수하듯이. 그렇다면 그 완벽한 반숙란은 어떻게 만들까요? 40년간 환자분들께 수백 번은 설명해드린 저만의 실패 없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은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 30분 정도 두어 시rum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찬 계란을 바로 넣으면 깨지기 쉽습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소금 반 스푼, 식초 한 스푼을 넣습니다. 이것이 껍질을 잘 벗겨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그때 계란을 국자나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정확히 7분입니다. 6분은 노른자가 흐르고 8분은 퍽퍽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이 세기에 따라 30초 정도는 가감할 수 있습니다. 7분이 되면 즉시 건져내어 얼음물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 담가 5분 이상 식혀줍니다. 이 과정이 남은 열로 노른자가 더 익는 것을 막고 껍질을 완벽하게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만든 반숙란은 겉은 탱탱하고 속은 크림처럼 촉촉합니다. 뇌를 위한 최고의 보약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매일 아침 이 간단한 7분의 과학을 실천하는 것이 값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뇌 건강 투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6장에서 완벽한 반숙란을 만드는 7분짜리 과학 비결을 배웠습니다. 뇌세포를 살리는 그 귀한 콜린과 영양소들을 단 하나도 파괴하지 않고 가장 부드럽고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준비해냈지요. 부드럽고 친근한 목소리로 자,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완벽하게 삶아진 반숙란이 당신의 식탁 위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언제 먹어야 할까요? 그냥 아침 중 아무 때나 배고플 때 먹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10시쯤 늦은 아점으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이 완벽한 계란의 효과를 100%에서 200%로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간식 정도로 격화시키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가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뇌를 깨우는 아침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7에서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단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뇌는 밤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꿈을 꾸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낮의 기억들을 정리하느라 저장해 두었던 에너지, 글리코겐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막 일어난 우리 뇌는 비유하자면 땔감이 거의 다 떨어진 아궁이와 같습니다. 불씨는 아직 남아있지만 당장 새로운 땔감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불씨마저 사그라들고 맙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아침의 멍함, 기운 없음, 집중력 저하가 바로 이 뇌의 공복 상태 때문입니다. 이때, 즉 골든타임 안에 이 완벽한 반숙란이 들어와 주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혈당의 안정화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계란과 설탕 조합이 최악인 이유를 이야기했지요.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굶주린 상태에서 만약 아침 첫 끼니를 믹스커피나 달콤한 빵 혹은 과일 주스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당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이 인슐린이 혈당을 다시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우리는 기운이 쭉 빠지고 손이 떨리며 다시 맹렬한 허기와 단 것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뇌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침, 골든타임에 이 반숙란처럼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먼저 위장에 도착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 줍니다. 마치 댐이 수문을 조절하듯이 말이지요. 덕분에 혈당은 아주 완만하고 부드럽게 상승합니다. 인슐린도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분비됩니다. 뇌는 이렇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장 좋아합니다.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혈당 위에서 콜린이라는 건축 자재가 뇌로 전달될 때 비로소 뇌세포는 편안하게 그 자재를 받아들여 수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체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은 아침에 잠에서 깰 때 가장 높게 분비되어 우리 몸을 각성시킵니다. 일어나라, 활동할 시간이다 라는 신호지요. 그런데 이 각성 신호가 온 지 한참이 지나도록 예를 들어 3에서 4시간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주인이 굶고 있구나. 에너지를 아껴야겠다. 하고는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늦은 아점을 먹게 되면 이미 스트레스 상태에 있던 몸이 갑자기 들어온 음식에 과민 반응하며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골든타임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의학계에서는 잠에서 깬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를 가장 이상적인 시간으로 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처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밤새 말라있던 위장에 이제 곧 아침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신 뒤 늦어도 1시간 반 안에는 그 반숙란을 드십시오. 물론 최근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인터미턴트 패스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첫 끼로 먹는 방식이지요. 체중 감량이나 특정 대사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활발히 토론 중인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60대 이후에 뇌세포 보호와 안정적인 인지 기능 유지라면 저는 아침을 굶는 것을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혈당 조절 능력이 젊었을 때 같지 않은 우리에게 아침의 긴 공복은 뇌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고 근육 손실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뇌를 위한 약을 먹는 것입니다. 약은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완벽한 반숙란은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1시간 이내에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는 7장에서 아침의 골든타임, 즉 잠에서 깬 후 1에서 2시간 이내에 그 완벽한 반숙란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의 공복 상태를 즉시 해결해주기 위해서였지요. 친근하게 미소 지으며 이제 우리는 완벽한 재료, 계란을 완벽한 조리법, 반숙으로 완벽한 시간, 아침 골든타임에 준비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뇌를 위한 보약을 딱 한 숟갈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좋은 약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약방의 감초처럼 계란의 뇌 보호 효과를 2배, 3배로 증폭시켜주는 최고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양의 시너지, 즉 상승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계란 노른자 속에 콜린,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비타민 D,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영양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름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뇌까지 가려면 반드시 기름이라는 운반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장에서 제가 최악의 조합으로 말씀드린 마가린이나 콩기름 같은 나쁜 기름은 어떤가요? 그건 운반 차량이 아니라 오히려 도로 위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에 가깝습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망가뜨리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불을 지르는 기름이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꺼주는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건강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반숙란과 함께해야 할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지방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계란 노른자 속의 콜린과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야말로 특급 배송 트럭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또한 아보카도 자체에도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7장에서 말한 혈당 안정화에 한 번 더 쐐기를 박아줍니다. 매일 아침 반숙란 한도 아래 잘 익은 아보카도 반쪽을 곁들여 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VIP 대접입니다. 만약 아보카도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2번째 특급 배송 트럭이 있습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따뜻한 반숙란 위에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두 숟갈 살짝 뿌리고 질 좋은 소금을 아주 약간만 곁들여 드셔보세요. 올리브 오일 속에 올레산과 톨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계란이 건축 자재를 공급한다면 올리브 오일은 건축 현장의 불순물과 쓰레기, 염증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로 가는 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지요. 잠시 숨을 고르며 자, 이제 운반 차량, 건강한 지방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실으면 좋은 추가 보급품은 없을까요? 최고의 궁합, 3번째는 바로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혹은 우리가 흔히 먹는 짜지 않은 나물 반찬도 좋습니다. 이 푸른 잎채소들에는 비타민 K와 엽산, 비타민 B9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뇌 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엽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 과정에 관여하며 특히 콜린과 함께 뇌의 독성 물질,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비유하자면 콜린이 벽돌, 세포막을 쌓는 인부라면 엽산은 그 인부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시멘트를 개어주고 보조하는 조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팀워크가 완벽하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양이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란 단백질 플러스 건강한 지방 플러스 채소의 섬유질과 비타민 이 3가지 조합이 아침 식사로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제 조언대로 아침마다 반숙란 2알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몇 달 뒤 그분이 선생님, 요즘엔 계란에 아보카도랑 시금치를 꼭 곁들여 먹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무엇이 달라졌냐고 여쭈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엔 오전 11시쯤 되면 기운이 빠졌는데 지금은 점심시간까지 머릿속이 생생합니다. 바로 시너지의 힘입니다.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료를 공급해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를 위한 완벽한 아침 식사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겨 먹어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8장에서 우리는 완벽한 반숙란에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올리브유이라는 특급 배송 트럭을 붙이고
녹색 잎채소라는 보조 인부까지 더해 뇌를 위한 최강의 아침 식사팀을 꾸렸습니다. 건축자재, 콜린, 도 완벽하고, 운반 트럭, 지방, 도 최고급이며, 보조 인력, 엽산까지 준비되었습니다. 잠시 멈춤, 심각한 어조로.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준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현장, 뇌로 가는 고속도로 자체가 꽉 막혀 있다면, 혹은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훌륭한 자재와 트럭이 있어도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재는 창고에서 썩어가고 뇌세포는 여전히 굶주린 채 방치될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공들여 준비한 이 뇌영양소를 우리 머릿속 가장 깊은 곳, 가장 가느다란 모세혈관 끝에 있는 뇌세포에게까지 전달해주는 이 고속도로가 바로 우리의 혈류, 즉 피의 흐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60대 이상이 되면 이 고속도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체를 빚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도로 위에 장애물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서 도로는 더욱 좁아지고 혈액 자체도 예전처럼 막지 않고 끈적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예민한 길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내뿜는 혈액의 20%를 혼자서 사용하는 에너지 대식가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단 몇 분만 끊겨도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써 섭취한 콜린 이 뇌세포막을 수리하고 아세틸콜린을 만들려면 이 좁고 복잡한 뇌혈관 고속도로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계란도 챙겨 먹고 오메가-3도 먹고 뇌에 좋다는 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머리가 멍하죠? 제가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신 직후 그 자리에서 바로 신문을 보시거나 TV를 켜시거나 소파에 앉아 한두 시간을 보냅니다. 배가 부르니 몸이 나른해지고 소화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속도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기관, 위화장으로 혈액을 집중시킵니다. 자, 지금부터 소화가 시작되니 모두 위장으로 모여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뇌나 근육으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식사 후에 나른하고 졸음이 오는 식곤증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뇌로 가야 할 콜린이 위장에만 머물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식사 직후에 격렬하게 뛰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식후 운동의 강도와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경험의 노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한 가지 과소평가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후 10분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순환입니다. 아침에 그 완벽한 계란 식사를 마치셨다면 바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으시고 그 즉시 현관문을 열고 나가셔서 딱 10분만 아주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어보십시오. 이 간단한 10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아십니까? 첫째, 7장에서 걱정했던 혈당 스파이크를 한 번 더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걷는 동안 우리 다리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즉시 에너지원으로 가져다 쓰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최고입니다. 둘째, 우리 종아리 근육, 즉 제2의 심장을 작동시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펌프처럼 다리에 몰려있던 정맥혈을 힘차게 심장으로 다시 밀어올립니다. 이렇게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 심장은 그 피를 다시 뇌로 보낼 여력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는 위장으로 몰렸던 혈액을 다시 뇌로 끌어올리는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콜린을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켜주고 정체 구간을 뚫어주는 역할을 이 10분의 걷기가 해내는 것입니다. 내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어떻게 뇌까지 전달하느냐에서 완성됩니다. 그 완벽한 계란 식사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당신의 두 발에 달려 있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식후 10분 걷기라는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하고 회상하는 어조로 제가 1장부터 9장까지
계란이라는 재료, 콜린, 부터, 반숙이라는 조리법, 아침의 골든타임, 건강한 지방이라는 운반 트럭, 그리고 식후 걷기라는 고속도로까지 꽤나 길고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론은 잘 알겠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단 말인가? 이론은 차갑지만 경험은 따뜻합니다. 제 40년 의사생활 동안 이 아침의 작은 습관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겪으신 분들을 수없이 만나 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 7년 전쯤의 일입니다. 60대 후반에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하고 은퇴하신 한 남성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늘 책을 읽고 글을 쓰시던 아주 총명하고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깊은 좌절감에 빠진 얼굴로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호소하신 증상은 통증이나 마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지안개, 카그너티브 포그였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머릿속에 젖은 솜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을 읽어도 예전처럼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가 않고 방금 읽은 문장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도 적절한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거, 거시기 하다가 말을 멈추기 일쑤입니다. 치매 검사도 받아봤는데 아직 병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제 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요. 이 젖은 솜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젖은 솜이라는 표현, 1장에서 말씀드린 아침의 안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뇌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지요. 그분은 이미 뇌에 좋다는 온갖 비싼 영양제는 다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빵 한 조각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입맛이 없을 땐 믹스커피 한 잔으로 때우곤 하셨습니다. 5장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 즉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로 아침을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하고 어쩌면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김 선생님, 그 비싼 영양제들 잠시만 끊어보시지요. 대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스템을 딱 3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 시스템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아침 골든타임, 7장, 완벽한 7분 반숙란, 두알, 6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갈과 간단한 채소, 8장을 곁들이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집 앞을 정확히 10분만 걸으시라고 9장 했습니다. 솔직히 김 선생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뇌가 문제인데 계란 먹고 걸으라니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수리할 자재, 콜린을 넣어주고 뇌에 연료, 혈당을 안정시키고 그 자재를 배달할 길, 혈류를 열어주는 가장 과학적인 뇌 관리 시스템입니다. 속는 셈치고 3달만 해보시지요. 한 달이 지나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글쎄요, 전보다는 아침에 조금 개운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변화는 아직 미미했습니다. 어조를 살짝 고조시키며 그리고 정확히 3달째 되던 날 그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그분이 씩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지난 주말에요. 아내가 무슨 복잡한 연금보험 서류를 들고 와서 물어보더군요. 예전 같으면 머리가 아파서 나중에 보자고 미뤄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서류를 들고 쭉 읽어보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그걸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그 젖은 솜이 사라졌어요. 잠시 멈춤,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3장에서 말한 뇌세포의 건축 자재가 꾸준히 공급되고 9장에서 말한 혈류가 그 자재를 매일 아침 뇌로 실어날랐던 것입니다. 낡았던 전화선, 시냅스이 수리되고 신호가 다시 명확하게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알츠하이머병을 완치시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것만 먹으면 치매가 낫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과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사례처럼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나 초기 건망증,
그 젖은 솜을 걷어내는 데는 이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그 누구보다 총명한 눈빛으로 여전히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아침 식사를 뇌를 위한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김 선생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나쁜 습관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신호에 응답하여 뇌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공급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10장에서 우리는 젖은 솜 같던 뇌를 아침의 의식으로 되찾으신 김 선생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공급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지요.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는 완벽한 계란 아침 식사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뇌세포를 수리할 콜린이라는 자재를 3장, 반숙이라는 최적의 조리법으로 6장, 아침 골든타임에 7장, 건강한 지방이라는 운반 트럭에 실어 8장, 식후 10분 걷기로 뇌고속도로를 뚫어 9장, 배달하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계획입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내일 아침 당장 시작해야겠다 고 마음 먹고 계실 겁니다. 잠시 멈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신중하지만 따뜻한 어조로, 하지만 40년 넘게 환자분들의 몸을 다뤄온 의사로서 제게는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약이라도 그 사람의 체질이나 기저질환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의 김 선생님은 건강한 건망증을 가진 분이었기에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완벽한 계란 아침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하는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건강한 60대 이상에게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인 예외사항은 만성 신부전증,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필터, 사구체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정수기입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계란처럼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단백질은 몸에서 쓰이고 난 뒤 요소 질소라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노폐물을 가볍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만약 콩팥 기능이 이미 30%, 20%로 떨어져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필터가 꽉 막혀서 겨우겨우 작동하고 있는 정수기에 갑자기 많은 양의 단백질, 계란 2알이 들어오면 콩팥은 남은 힘을 쥐어짜내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콩팥 기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어 오히려 병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포스포러스 성분이 풍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필수 미네랄이지만 콩팥이 망가진 분들은 이 인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의 인 수치가 높아지면 뼈가 약해지고 혈관에 석회질이 끼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특히 의사로부터 단백질 제한이나 인 제한, 식단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절대 임의로 이 식단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뇌에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에 계란을 서너 개씩 드시다가 안 그래도 나빴던 콩팥 수치, 크레아티닌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뇌를 살리려다 생명을 유지하는 콩팥을 망가뜨린 안타까운 경우였지요. 두 번째 예외사항은 사장에서 잠시 언급했던 조절되지 않는 심각한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처럼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미 최고 용량의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도무지 조절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학계에서도 이 초고위험군 에게 식이 콜레스테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굳이 계란 2알을 고집하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여
계란을 격일로 한 알만 드셔보시거나 혹은 노른자를 제외하고 흰자만 드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뒤 혈액 검사를 통해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드물지만 성인이 되어 나타나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계란을 드신 후 피부가 가렵거나 속이 불편하고 설사를 하신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예외들은 이 아침 식사법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법은 내 몸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뇌와 콩팥은 분리된 기관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한 60대 이상이시라면 내일 아침 이 완벽한 식사를 자신있게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만성신부전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다면 다음번 진료 시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내 건강을 위해 계란을 하루 한두 알 먹어보려 하는데 제 콩팥 혹은 콜레스테롤 상태에 괜찮을까요? 그것이 바로 40년 의사 생활을 한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조언입니다. 우리는 오늘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뿌연 안개 속에서 시작해서 1장, 계란 노른자 속 콜린이라는 보석을 재발견하고 3장, 수십 년 묵은 콜레스테롤의 오해를 풀었으며 4장, 심지어 콩팥 기능에 대한 신중한 경고 11장까지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정보가 조금 복잡하고 지켜야 할 규칙이 많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7분 반숙에 아침 골든타임, 식후 10분 걷기까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하는 어조로 하지만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당신의 마음에 단 하나의 그림만을 남겨드리고 싶다면 그것은 복잡합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단순한 진실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는 뇌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랐거나 엉뚱한 것, 설탕, 나쁜 기름을 주면서 왜 수리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쳤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마주할 그 계란 한 알은 그저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60년, 70년간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해온 당신의 뇌에게 보내는 첫 번째 사과이자 가장 진심 어린 응원입니다. 그동안 너를 돌보지 못해 미안했어. 여기 네가 그토록 원했던 건축자재, 콜린, 야. 이제 다시 튼튼해지렴. 이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젖은 솜 같던 머릿속이 하루아침에 맑은 종소리처럼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내일 아침에 그 계란 한 알이, 모레 아침에 또 다른 한 알이 모여 당신의 뇌세포막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유연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냅스의 연결은 조금 더 매끄러워질 것이고 아세틸콜린이라는 우편 배달부는 조금 더 힘차게 기억을 실어나를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한참을 망설였을 손주의 이름을 막힘없이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신문의 작은 글씨가 예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늙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이 작은 아침의 습관은 그 두려움에 맞서 당신의 총명함과 존엄성을 지켜내는 가장 따뜻하고 실용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